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탈퇴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어서 이건 엄프 정도가 아니라 막 그냥 대놓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는요,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이자 세계 3위의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 없이 맞서기는 아주 역부족이다. 유럽이 안보 위협에 직면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와,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네. 러시아가 그냥 와서 나토. 이게 나토예요? 네, 듣고 있어요. 네. 탈냉전 이후 유럽이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나토에서 하루빨리 발을 빼고 싶어하는 만큼 유럽으로서 미국의 지원 없이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자체 방위력을 갖추는 게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확인한 21세기 창과 방패 경쟁에 대해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현 시점 유럽이 미사일 강국 러시아가 발사하는 현대전의 창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미사일에 대한 공포에 엄청 휩싸였다고요. 예, 러시아가 이제 2024년 11월 21일 새벽 인구 100만 명으로 이제 구성이 된 우크라이나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 군사 물자 및 그 인도 지원의 핵심 허브이자 군인 병원이 있는 이 드니프루시에 대한 공습을 감행을 했어요. 당시에 러시아가 실전에 처음으로 핵 공격을 위해서 개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RS-26 그 루베즈를 발사한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됐었고요. 우크라이나와 나토 그 32개 회원국 대사가 정말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어요. 네. ICBM을 쏘다니. 근데 거기 버섯걸음은 안 일어났으니까. 예. ICBM 뭐 핵은 안 터졌고 뭘 쐈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푸틴이 이 사용된 미사일을 쓴 미사일이 뭐다라고 밝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ICBM이 아니라 러시아가 새롭게 개발한 IRBM, 오레슈니크, 개암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오레슈니크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다라고 밝혔어요. 이 오레슈니크가요, 이 RS-26 그 루베즈 ICBM을 IRBM으로 만든 일종의 변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푸틴 대통령은 그 우크라이나가 그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 제공한 에이테크임스 지대지 전술 탄도 미사일과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허용을 한 것에 대해서 보복한 거다. 그 보복으로 이 오레슈니크 공격을 가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나 그래서 이 무기에 대항할 방법, 즉 이 무기를 요격할 방공 시스템은 없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죠. 푸틴성이 또 얘기한 게 뭐냐면, 자, 우리는 우리 시설 공격에 자국산 무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의 군사 시설에 우리 무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즉 도와주면 너희도 끝. 이 얘기를 이제 한 거고요. 북한, 이란 등 그 서방의 적대적인 국가나 단체에 기술을 이전할 수도 있다 하면서 그 가능성도 암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영국에 대한 뭐 경고성 발언이야 뭐 이해는 하겠는데 북한 등의 기술 이전, 이건 레드라인 넘는 것 같은데요. 물론 뭐 분명히 뭐 경고성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핵 얘기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거는 위협적인데요. 예. 사실 서방을 위협하고 좀 두려움을 퍼뜨리기 위한 그런 무력 시위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시 도심에 미사일이 막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마치 운석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한 번에 몇 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몇 발을 쏜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이죠. 여러 개 탄두가 다른 각도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네. 서방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 미사일이 동체 안에 여러 개의 탄두가 실려서 발사되는 다탄두 각계 목표 재도입체, 소위 멀브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 번 우리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이름에서 나오듯이 그 개암나무 가지 끝에 공 모양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IRBM의 미사일 한 발로 탄두가 여러 개 장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목표를 동시 타격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준 거죠. 그 능력이 있다는 거를. 우크라이나군 당국자들은 오레슈니크의 속도가 마하 10일에 달했고 예.
그리고 6개의 비핵 탄두에 각각 6개의 자탄이 또 탑재돼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속도가 특히 이 속도가 사실이라면은 미국의 그 유명한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어트로 요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IRBM의 다탄두. 앞서 뭐 깜깜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피해가 막 번쩍번쩍했거든요. 동시에 막 여러 군데가. 우크라이나 그분들이 피해는 진짜 뭐 심각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피해가 생각보다 크진 않았어요. 일단은 이제 해당 공습으로 구덩이가 땅바닥에 생겼는데 네. 보니까 약 1.5m 정도에 불과해요. 1.5m면 솔직히 생각보다는 그렇게 파괴력이 안 센 거죠. 그 그렇죠? 뻥카 나온 건가 그러면 러시아 IRBM도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안에 탄두를 안 채워놓고 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질량으로만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껍데기만 떨구면서 야 우리 여차하면 핵 쏠 수 있어라고 경고를 보낸 거예요, 서방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일부러 빈 미사일을 쏜 거예요. 그렇죠. 안에 탄두가 안 들어있는 네. 미사일 쏜 거고, 사실 이 ICBM이 쭉 있으면은 왜 이렇게 이 밑에 1단 추진체 뭐 혹은 2단 추진체, 얘들이 추진체가 얼만큼 세게 밀어주냐에 따라서 거리도 더 멀리 날아가잖아요. 아마 이 오레슈니크는 요 길이를 좀 짧게 만들어서 ICBM 사거리까지는 안 나가지만은 IRBM 사거리, 그러니까 5,500km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줄인 걸 만든 걸로 예상이 되고, 이거 그럼 왜 만들었냐? 이거 러시아 남서부에서 유럽까지 도달하는 건 충분하단 말이에요, IRBM 갖고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걸로 보여지고, 자, 러시아 전략 미사일군 사령관인 그 세르게이 카라카예프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레슈니크 미사일 사거리가 유럽 전역이고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래식 탄두만으로도 무기를 대량으로 쓰면은 야 이거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과 비견한 효과를 낼 거다. 자, 이렇게 위협을 한 거죠. 아니 근데 솔직히 현대전 미사일 뭐 포병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뭐 쏴대는 것 때문에 진짜 엄청 뭐 서로 고생인데요. 자, 유럽으로선 미사일과 폭탄이 언제 머리 위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성에서 산다. 이거 실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금 위기감이 어느 정도냐면은 프랑스 정부가 올 여름 모든 가정에 이른바 생존 수첩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생존 수첩이요? 마치 전시 상황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근데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3월 5일에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이 우리 편에 남아있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의 위협에 이제 맞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또 주장을 했고요. 모든 가정에 지금 생존 매뉴얼을 또 배포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20종 분량이 되고요. 예. 비상상황 시 행동 요령을 3단계로 나눠서 안내를 합니다. 1단계는 스스로 보호, 이런 항목인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연락처 확보하고 또 생존 키트를 구비해 놓자. 뭐냐 하면은 물이 최소한 6리터 이상 있어야 되고, 식량 10캔, 손전등, 건전지, 응급의약품, 라디오, 충전기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다 준비를 해놓자는 거죠. 네. 따로. 그리고 2단계는 비상 상황에서 할 일이라는 항목인데, 소방서, 경찰서, 병원 같은 곳들의 긴급 전화번호를 알고 있자. 그리고 핵사고 시에 창문 닫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니까. 뭐 낙진인가 뭐 그런 거 들어오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상황별 행동 요령을 안내를 하고요. 또 3단계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비 부대나 지방 당국에 직접 합류를 해서 지역 사회를 방어한다. 옛날 레지스탕스 생각나죠? 그런 식의 방법들까지 알려주는 이런 이제 매뉴얼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자, 러시아가 잠재적으로 유럽을 이제 목표로 오레슈니크를 비롯해서 여러 미사일을 뭐 실전 배치한다면 효과적으로 이제 뭐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도 나토의 창과 방패, 미사일 공격 능력과 뭐 MD, 미사일 방어 체계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나토 스스로 얘기하는 게요. 야, 우리 너무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뭐 독자적 방공 제압, 장거리 정밀 타격 역량, 이 모든 것에서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라는 게 나토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는 유럽이 독자적인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는 있는데, 당장 미국제 무기는 대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꽤 걸릴 수밖에 없고. 특히 유럽이 러시아의 방공포대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포함해서 그 공격 능력을 재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열린 그 파리 국방 및 전략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유럽의 적 방공망 제압, 시드 임무를 유럽제 미사일로 수행하려면 언제쯤 이게 가능하냐? 2033년이나 돼야 될 거다. 거의 뭐 10년 걸리겠네요.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고 있고요. 적의
방공 레이더, 대공포, 지대공 미사일 같은 지상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임무, 요거 대공제압, 이게 시드라고 합니다.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 이제 시드인데 우리 전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전과 동시에 가장 먼저 적 방공망부터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 전쟁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제 대고속 레이더 미사일 AGM-88 함, 이걸로 적 레이더망을 쪽집게처럼 찾아내서 이제 무력화했고요. 연이어서 방공진지를 전부 공격해서 초토화시키는 이런 시드 임무를 진행을 했고,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요, 수호이 27 전투기에 미국제 AGM-88 함 미사일이 장착된 모습인데요. 그 러시아 방공망을 그냥 그야말로 두들겨 패고 있는 굉장히 기묘한 사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함 이외에도 저 그 대공 레이더만 딱 찾아가지고 공격하는 요 미사일로는 낙하산이 내전에서 표적 지역에서 채공할 수 있는 영국의 알람, 그다음에 러시아의 AS-11, 12, 17 이런 정도 미사일이 있고요. 프랑스는 1990년대 후반에 그 AS-37 그 마르텔 대레이더 미사일을 대제품 없이 퇴역을 시켜버렸어요. 그다음에 독일 포함한 그 일부 유럽 국가들은 뭐 당연히 뭐 시드 임무를 위해서 미국제 함 계열에 수입해가지고 의존하고 있고. 예. 요즘 뭐 지난 시간 내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유럽이 뭐 냉전 시대 이후에 뭐 쓸 일 있겠어 하면서 군사력 정비를 좀 게을리했다 이렇게 수차례 말씀드렸었는데 미사일다 보니까 무슨 뭐 대제품도 없이 대레이더 미사일을 뭐 퇴역시킨 프랑스 경우를 봐도 그렇고 이거는 미사일도 그냥 또 게을리했네요. 이거 전력 보강하는 거. 심각하죠, 이쪽도. 네. 특히 GDP 기준 유럽의 4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에 장거리 타격 무기고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처음 주문한 이후로 그냥 방치돼 있다. 뭐 30년 가까이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은 운영 능력의 수는 비축량에 비해 더 낮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경우에는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 60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 가능한 것은 150개 정도일 것이다. 150개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저 군대 생활할 때도 그 무기고 있었던 거 이거 뭐 카빈 소총 이런 거 쓸 일도 없었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은 닦았거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무기 이거 개수 체크 다 하고 했는데 공격한 러시아는 근데 뭐 미사일 이건 뭐 항상 저희가 미국보다 더 빠르게 여러 가지 뭐 준비하면서 뭐 짱 먹는 데 아닙니까, 러시아가? 보통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극초음속, 하면 그쵸? 예,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이동을 하고 예측할 수 없는 기동이 가능한 경우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공 시스템에 아주 치명적인 허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 속도하고 또 활강 비행 때문에 기존 탄도 미사일 요격 체계로는 사실 요격이 좀 어렵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바로 여기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러시아는 3M22 지르콘 함선 발사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네. 그리고 KH-47M 킨잘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이것들을 전장에서 활용한 최초의 국가가 됐죠. 지르콘은 꿈의 신무기로 불리는 최첨단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무게는 300-400kg 정도 되고요. 고폭탄 혹은 200킬로톤의 핵무기를 탑재한 탄두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뭐 히로시마 핵무기가 원자 폭탄이 15킬로톤 뭐 이런 정도니까 그렇게 보면 200? 만만하지 않은 거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미사일은 지상 및 해상 목표물을 전부 공격할 수 있고요. 속도는 마하 6에서 8 정도 되고 러시아어로 단검을 뜻하는 킨잘은 지상 발사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를 개조한 거죠.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 다 장착할 수 있고 최대 비행 속도는 마하 10 이상이다 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거는 운동 에너지만으로도 16.9 기가줄의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TNT 4,000kg과 동일하다. 아무것도 폭발하지 않아도 속도만으로 이런 힘을 낸다는 겁니다. 엄청 세긴 세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탄두를 달면 당연히 네. 훨씬 더 강력해지는 것이고, 킨잘은 근데 한 기당 가격이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씩 해서요. 그러니까 674억에서 1,348억 원이니까 평균 1,000억인데요. 너무 비쌉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매달 4기 정도밖에 생산할 수가 없고 보유량도 몇십 기에 불과한데 킨잘 미사일은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자랑을 했죠. 기존 방공 체계뿐만 아니고 미래 방공 체계도 다 뚫을 수 있다라는 완벽한 무기라고 극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걸 킨잘이라고 한다면 요 볼펜을 요 날아가는 킨잘을 딱 잡은
이게 케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그것도 한 번 아닐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3년 5월 16일 새벽에 우크라이나군의 방공 부대가 키이우를 향해서 발사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6발을 비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탐지, 추적해서 요격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6천억 평균치 예. 6천억 사라졌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또 지난 2024년 그 10월 7일 오전 8시 20분쯤 키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나 학교를 이제 열심히 가던 중에 킨잘 2발이 날아들었는데요. 이거 전부 다 요격됐습니다. 그 2천억 문제가 아니라 사람 목숨을 많이 살렸군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패트리어트는 원래 그 킨잘이 등장하기 전에 설계가 돼서 야 이걸로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할 수 있어? 이런 의문이 좀 있었어요. 패트리어트 보통 알려진 것이 이제 요격 속도가 마하 뭐 한 4, 5 이 정도인데 그럼 마하 10 넘어가는 거 이걸로 막을 수 있겠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이제 사례로 증명이 된 거고요. 보시면 사진 보시면은요. 요게 뭐냐면 요게 킨잘로 보여요. 그게 킨잘이에요? 여기 지금 뚫린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페이트리엇이 뚫고 지나간 거예요. 얘는 직격하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기폭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떨어진 거지. 이게 패트리어트가 뚫은 거예요? 뚫고 지나간 거예요, 이게. 네. 이것뿐만 아니에요. 킨잘뿐만 아니라 2024년 2월에는 꿈의 신무기라고 아까 이제 언급이 됐던 최첨단의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이 전쟁 후에 처음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것 역시 우크라이나 방공군에 의해서 격추됐어요. 이게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진짜 아니 실 증거가 있으니까 요격했다는 게 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꿈은 어떻고 무슨 뭐 차세대가 미래까지 못 막는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예. 이게 입으로만 싸우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나가볼까 그러면? 입으로만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해. 나가시면 입으로만 입으로만 화면 띄워놓고 입으로만 하면 그냥 화면이 띄워져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격추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서방 국가들이 입장에서는 방공망 강화는 계속 중요한 요소들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국제전략연구소 IISS는 러시아가 미사일, 자폭 드론 그리고 기만용 목표물을 동시에 사용을 해서 유럽의 방공 시스템을 교란하고 요격 미사일 재고를 심지어 고갈시키겠다. 그것도 석구 쏘기 일환인가요? 그런 거죠. 예. 그런 전술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공 방어 체계 확충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러시아는 9K720 이스칸데르 M 그리고 9K79-1 토치카 U 등의 미사일 생산량을 늘리고 또 계란2 생산 역시 확대해서 앞으로는 월 2,000대 이상의 공격 드론을 또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 나토가 뭐라고 있냐면은 독일의 주도하에 유럽 스카이 실드 이니셔티브 ESSI를 시작을 했는데 2022년 10월에 독일 등 15개국이 ESSI 추진 협약서에 서명을 했고요. 독일 총리는 향후 5년 안에 시스템이 개발되기를 희망한다고 또 말을 했습니다. 2023년에 덴마크, 핀란드, 중립국인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그리고 2024년에 그리스와 튀르키예가 정식으로 가입을 했고 현재는 총 21개 유럽 국가가 이 ESSI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내용은 이제 뭐냐 하면은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같은 혹은 드론 등 다양한 공중 위협에 이제 공동 대응을 하자는 거예요. 참가국의 다양한 방공 시스템을 다 통합을 해서 지상 기반 통합 유럽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군요. 예. 독일제 아이리스-T, SLM, 또 미국제 패트리어트, 이스라엘제 에로3 같은 이 방공 시스템 이 기존 기술들하고 또 새로 나오는 신기술을 다 혼합을 해가지고 유럽 방위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을 건설하자 이런 얘기인 것이고 또 유럽 내 방위 산업체에서 생산한 방공 체계는 물론이거니와 성능이 검증된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유럽 외 제품도 선택을 해서 신속히 전력화한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그 다층 방어 그 KAMD 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가요? 그거랑 유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보면 아무리 봐도 이거 우리가 개런티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한 거예요, 또 이거? 예. 예. 사실 어느 나라고 다층 방어는 추구하니까요. 따라해 괜찮아요.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유럽제 갖고 많이 써봐. 많이 만들어봐. 이 ESSI는 다층 방어를 사용을 하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까 다 미사일 말씀하셨지만 중저고도는 패트리어트, 중고도는 독일제 그 이리스티 SLM, 그 다음에 고고도는 이스라엘제 에로3.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요. 네.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면은요, 실제 나토 조달청은 지난 2024년 1월에 독일, 네덜란드, 루마니아, 스페인이 미국제 패트리어트 GEM-T 요격 미사일 1000기를 공동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 밝혔어요. 네. 이 패트리어트 GEM-T는 유럽에서 생산이 되고 제조 시설은 유럽 미사일 제작 방위 산업체인 MBD, 미국 레이시언 자회사의 합작 투자로 이게 제조 시설을 만든다고 해요. 이리스티 SLM은 독일 딜 디펜스에서 이리스티를 기반으로 개발한 레이더 유도 방식의 중거리 지대 공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사거리 40km로 천궁2와 약간 좀 유사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량으로 공급된 뒤에 러시아군의 드론과 순항 미사일 등을 성국적으로 격추시키면서 성능을 입증해서 이제 신규 주문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이 2023년 9월에 이스라엘과 에로3 도입을 확정을 했는데 이스라엘 국방부 미사일 방어기구 IMDO와 그 미국 미사일 방어국 MDA 여기서 사실 공동 개발한 게 2008년부터 공동 개발한 게 에로3예요. 이 에로3는 요격 고도가 최대 100km, 사거리는 최대 2,400km에 달하는 고고도 광역 방어 미사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격 고도가 100km를 넘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주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대기권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10월에 왜 그 예멘의 그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항구 도시 에일라트 향해서 이제 탄도미사일 쐈는데 이때도 이제 이 에로3가 격추했다라고 그래요. 예. 근데 최근에 그 EU가 뭐 그 자체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뭐 EU는 EU 거를 쏜다.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보호 뭐 주의처럼. 근데 여기 뭐 미국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뭐 이런 게 또 의외로 포함된 내용. 이건 EU 아니잖아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승기를 제일 낼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나라 아니에요? 아니죠. 유럽 안에서. 유럽 안에서 네. 야, 씨, 우리 거 와서 딴 거 써 하면서 제일 목리 부리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야, 씨, ESSI에 뭐 미국, 이스라엘 방산업체, 야, 이거 돼? 야, 우리 거 써야지? 하면서 가입을 거부하고 있고, 프랑스, 야, 우리도 뭐 미사일 만들어. 우리 알아서 독자적으로 방공체계 구축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러시아의 시정 미사일 발사에 유럽은 그야말로 핵공포에 휩싸인 뭐 그런 시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사실상 제 3차 세계 대전이 벌어질 뻔한 사건도 바로 이 핵미사일 때문이었는데요. 미국과 소련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쿠바 미사일 위기를 종결시킨 중심에 소련의 한 남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숨겨 있는지 본방자사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 10월은) 인류가 처음으로 대규모 핵전쟁 문턱까지 간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미국과 구소련의 힘겨루기로 시작된 쿠바 미사일 위기 때문이었죠. 붉은 원이 전체를 덮고 있는데요. 즉, 구소련 미사일이 미국 전 영토를 조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핵미사일 전면전이 벌어질 것이냐? 전 세계인이 공포에 떨던 그때 한 남자가 미국 CIA를 찾아옵니다. 이 정보가 알려지면 미국은 핵미사일 전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바로 적국이었던 구소련 군사정보국 소속 대령 올레크 펜콥스키였습니다. 27살의 구소련군 포병사단 사령관, 31살의 국방부 육군 참모장, 34살의 나이엔 구소련 최일선 부대인 군사정보국에서 제3국 고위장교로 임명된 그야말로 승승장구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바른 이미지에다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해내는 모습 덕에 군 고위층들의 신뢰를 흠뻑 받았고 앞으로의 출세 가도 또한 보장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했죠. 그러나 전도 유망한 그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존재했는데요.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상사 중 한 명이 정보를 캐내던 중 펜콥스키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가 반혁명 세력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곧바로 그 정보는 직장에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펜콥스키의 쾌속 질주에는 한순간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앞으로 승진이 어려운 건 물론이고 자칫하면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펜코프스키는 자신을 한순간에 나락의 길로 떨어뜨린 조국의 복수에 칼을 갈기 시작했고 미국 CIA의 접촉을 시도하게 됩니다. 미국의 관광객과 유학생을 통해 CIA에게 편지를 전달했는데요. I want to be a spy for the USA. 미국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진급이 한계에 부딪혀 활동이 제한되던 상황에서 올레 펜코프스키는 어떻게 스파이 활동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친분을 이용했습니다. 오랜 기간 우정을 쌓아오며 본인의 후견인까지 자처한 부소련 군사정보국 총사령관 세르게이 바렌초프가 그 대상. 공부를 하고 싶다는 핑계로 부소련의 온갖 기밀이 보관된 도서관을 바렌초프 덕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는데요. 열심히 도서관에 다니는 그를 보며 바렌초프는 힘든 일을 겪고도 공부에 재미를 붙이려는 그가 대견하다며 칭찬을 퍼부었다 합니다. 바렌초프의 환심 덕에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한 그는 군사 기밀 정보를 발견하는 즉시 소형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고 그 자료는 담뱃갑이나 사탕 상자 속에 넣어 미국 CIA 요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곤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펜코프스키가 준 기밀 자료에는 쿠바 미사일 기지에 대한 실상이 낱낱이 담겨 있었는데요. 당시 구소련은 ICBM 탄도미사일 위력이 날아가는 파리도 맞춰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펜코프스키가 준 정보에 따르면 탄도미사일이 사정거리를 도달하는 데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것과 쿠바 미사일 기지에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미국 존 케네디 대통령은 구소련을 대항해 뚝심으로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1962년 10월 22일 저녁 7시 존 케네디 대통령은 구소련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남기는데요. 쿠바에서 발사된 핵미사일이 서방의 어떠한 국가에게 향하든 우리는 이를 미 합중국에 대한 구소련의 공격으로 간주하고 완전한 보복 대응을 가할 것입니다.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이 날아오면 원점 타격은 물론 구소련 영토 또한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이야기였죠. 1962년 10월 28일 끝까지 가면 구소련의 국가 멸망을 피할 수 없다 판단한 구소련 서기장 흐루쇼프는 13일 만에 미국과의 신경전에서 한 발 물러서기로 결정합니다. 미국이 튀르키예와 이탈리아에 배치한 중거리 미사일을 철수하면 구소련도 쿠바에 설치한 미사일을 철수하겠다 밝혔고 양측은 극적으로 합의를 성사시키죠. 만약 CIA가 구소련의 미사일 전력 실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핵미사일 전쟁으로 번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펜코프스키의 복심이 불러온 세계 평화, 어쩌면 다행이라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핵미사일 전쟁엔 승전국은 없다, 모두가 패전국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핵미사일 위력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진짜 그때 핵전쟁 뭐 날 뻔했다고 하는데 저도 뭐 이렇게 뭐 글이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만 봤습니다만 이 양반이 제대로 역할을 했네요. 네, 이후에 추가로 알려진 거에 따르면 펜코프스키가 미국 CIA 그리고 영국의 MI6 요원들하고 만나서 온갖 기밀 정보를 다 남겼는데 그 분량이 녹음된 디브리핑 분량이 160시간 그리고 자료는 5,000쪽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화가 났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조국에 대한 배신감이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와 이거 이게 쿠바 미사일 위기가 사실은 그러니까 야 이거 핵전쟁, 핵미사일 쏘는 거 이거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그 위기의식을 완전히 갖게 해준 대표적인 사례예요. 보면은 뭐 미국에서 방공망 파고 막 이렇게 막 이 집에 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야 우리 혼자 안 되겠다. 우리 혼자라도 핵 개발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게 이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은 뭐 제공권 장악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뭐 이번 본방 야사에서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가 본인들의 어떤 그 위기감 때문에 그동안에 좀 등한시했던 국방력 강화에 정말 매진하고 있는데 이게 K방산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아니면 이게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까요? 좀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사익 뭐 이런 거 좀 없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약간 좀 다른 말씀이지만 이거 지금 다른 나라 시스템들 모아가지고 누더기 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미국, 이스라엘 뭐 어기 뭐 예.
이거 뭐 물론 서로 그 안에 호환되는 나라도 있지만 그 유럽하고 이걸 같이 다 섞는다? 저거 제가 볼 때는 쟤네들 목표하는 시기 내에 못 나올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봐요. 예. 인티라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쨌거나 우리나라 안에서 업체들끼리 서로 뭐 달라 그러면 국방부가 가서 야 전부 합쳐. 전부 잘 통합해. 이러면 정리되잖아요. 아니, 필요한 교통 정리가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K 대공 방어무기가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 기대감 분명히 있고요. 한국형 아이언돔, LAMD 요거는 대구경 방사포하고 근거리 탄도 미사일이죠. CRBM 이런 것까지 전부 요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지금 설계를 가고 있고요. 아이언돔보다 더 잘 만든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청공2는 지금 뭐 열심히 지금 해외 수출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자, 고도 20km 안팎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심지어 항공기까지 공중 위협에 다각적인 위협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죠, 그렇죠?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성공한 최첨단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제 방공 체계 S-300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 요런 나라한테 청공2가 좀 좋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약간 뿌리가 좀 비슷해서, 근데 이건 뿌리가 비슷하지만 서구화된 거죠, 훨씬 더. 나토 기본적인 체계에 바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상 뭐 조지아, 뭐 보스니아, 몰도바 이런 유럽 국가들, 기존에 러시아제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 충분히 살 가능성이 있고요. 뭐 LAMD 아직 개발 중이긴 하고 청공 있고, 그다음에 그 바로 위에 해당하는 LSEP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가 지금 올해 양산이 계획됐단 말입니다. 이 LSEP은 어떠냐면요, 청공2보다 높은 고도, 그러니까 40에서 70km 정도 대역에서 탄도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공중 표적을 다 요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페이트리어트와 사드 대비해서 도입 비용, 대당 미사일 가격, 연간 운용 비용 이거 최대요 75%가 저렴합니다. 4분의 1 가격이란 얘기 아닙니까? 이야, 이렇게 매력적인 무기 체계가 있는데, 그런데 또 그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바이 유로피안, 이렇게 그 보호 무역 같은 그런 이걸 우리가 더 뛰어넘어야 될 텐데, 분명 이런 부분들이 그 좀 수출에 어려운 그 장애물로 작용을 하겠죠. 이게 무기가 좋아서 팔리는 게 방산 시장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가 사실은 훨씬 더 중시가 되는 게 방산 시장의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들 바이 유로피안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파는 관계에 있어서 야 뭐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런 나라들 관계도 일부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거에만 끌려갈 수는 없지만 정확히 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지점이 있고, 독일 등 주요 방산국하고 협력해서 탄약이나 탄도 없는 발사체, 살상력 없는 구성 요소들은 수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 통째로 해서 뭐 이제 살상력까지 같이 가지고 간다 하면은 또 제약일 수가 있는 거고. 예. 자, 어쨌거나 지금 유럽은요, 생산량 못 쫓아간다며요, 러시아. 그분들 빨리 오셔가지고 여기 한국 오셔서 아유 이거 빨리 좀 생산 잘해주죠. 우리가 돈 잘 드릴게요. 이래야지 맞죠. 그렇죠. 이게 뭐 목마른 사슴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누가 필요한데 급한 쪽이 누구냐고요. 예. 자, 그런데 그 나토가 뭐 당연히 그렇겠습니다만 러시아 미사일 공격을 이제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공격할 수 있는 꽤 멀리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 이거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유럽이 장거리 미사일에 지금 주목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때문인데, 예. 우크라이나군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지원받은 스톰 섀도우 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옛날 소련산 전투기에 탑재를 해가지고 전선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교량, 다리, 지휘소 이런 것들을 정밀 폭격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공군은 사실 이 러시아군 방공망을 뭐 항공기로 돌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때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활용한 공습은 러시아군에게 상당히 타격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장거리 미사일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을 유럽이 실감하게 됐고, 그래서 신형 미사일 개발을 지금 서두른다는 것인데, 우선은 독일 정부가 자국 군대가 보유하고 있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성능을 높여서 타우러스 네오를 개발해서 600발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총 비용은 23억 달러, 3조 1,732억 원이니까 크네요. 큽니다. 2029년부터 인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타우러스 네오가 개발되면은 이거는 유로파이터 타이쿤 전투기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요. 지금 현재 타우러스 미사일을 탑재하는 토네이도 전투기는 지금 퇴역을 할 예정이고, 또 F-35 스텔스에다 장착하려면 기체를 다 개조해야 되기 때문에 유로파이터 타이쿤이 선택이 됐다고 해요. 우리 공군도 지금 타우러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미사일이고,
최대 5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지하시설, 비행장 등을 파괴할 수 있고 또 전투기에서 발사된 직후에는 아주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해서 적의 레이더 방공망을 다 돌파를 하고 그리고 메피스토라고 알려진 2단 탄두를 탑재해서 6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도 관통을 할 정도로 이런 굉장한 위력을 갖고 있고요, 나름대로. 진정한 뚫어뻥이네요. 그렇죠. 표적 유도는 뭐 위성 항법 장치, 관성 유도 장치, 지형 대조 항법 방식 다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적외선 카메라까지 이제 사용을 해서 표적을 보고 부딪히기 때문에 정확도도 굉장히 높은데 이런 타우러스 미사일은 독일은 이제 더 사거리를 더 늘리고 또 정확도와 파괴력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량을 한다는 겁니다. 레이더의 포착될 확률도 더 낮추게 되고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독일군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이 600발인데 그 중에 운용되는 게 150발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본인들이 개발한 건데. 이거를 뭐 나머지 것들을 다 고치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개량형을 업그레이드를 해버리자라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자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우러스 네오의 역할이 이런 상황에서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유럽 내 협력도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겁니다. 이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요 네 나라가 지난 2024년 7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는 의향서에 서명을 했어요. 그 이후에 영국하고 스웨덴도 합류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 유럽 장거리 타격 접근 체계라고 불리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사거리가 1000에서 2000km의 그 지상발사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데 좀 여기 와서 사실 자꾸 뭘 따로 개발하시나 모르겠는데 진짜 우리 빵빵하네. 없는 게 없네. 왜 없는 게 없어? 유럽은 없는데 우리는 없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얼만큼 처절하게 북한의 공격을 대비하고 준비해 왔나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게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그 베를린에서 모스크바까지 거리가 약 1,600km 정도, 바르샤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1,100km 정도에 해당하는데 자 유사시에 모스크바, 상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서부 주요 도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소유롭게 갖게 되죠. 이 미사일을 갖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스톰 섀도우, 타우러스 그 KPD-350 이런 공대지 미사일의 사거리가 한 500k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감안을 한다면 이런 순항 미사일 배치가 러시아를 겨냥하는 전략적 억제 능력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네. 그리고 뭐 프랑스가 사거리 1000km가 넘는 미사일을 개발한다? 뭐 이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요 프랑스가요 원래 그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 정도는 갖고 있었죠. 왜냐면 이전에 구소련하고 서로 대항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삼축천 전력을 다 갖고 있었어요. 뭐 전투기에 장착하는 핵폭탄 핵미사일, 탄도 미사일, 그다음에 SLBM 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세 가지 다 갖고 있다가 냉전 끝난 다음에 일종의 2개를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SLBM만 운영했어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게 M51이라는 모델을 운영을 했는데 이거 센 거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치우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INF 조약 이게 중거리 핵전력 조약인데 이게 뭐냐면 유럽 내에서 500에서 5,500km까지 중거리에 해당하는 핵무기는 금지하자라는 이 INF 조약이 무효가 됐단 말이에요. 미국, 러시아, 뭐 중국 요 나라들만 중거리 탄도 미사일 관련해서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제 프랑스가 여기에 딱 이 IRBM 경쟁에 뛰어든 거예요. 결국 지상 발사 탄도 미사일 전력을 이제 없던 걸 다시 지금 이제 배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트럭 같은 이동식 플랫폼에서 운영 가능한 탄도 미사일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알려진 초기 그 설계 개념에 따르면은 종말 단계 기동성을 갖춰서 그러니까 이게 뭐 내려오다가 탄도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해서 가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기동을 해서 적이 요격이 어렵게 만들겠다. 즉 이스칸데르 M처럼 뭐 유사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이거 우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뭐 사실 뭐 혐우 4, 혐우 5 뭐 탄도 중량 줄이고 이거 하면은 사실 중거리 저건데 그냥 여기서 가져가시면 안 되나 모르겠어요. 밀리터리 진짜 무슨 마트예요. 밀리터리 K팡이라니까 진짜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고 있으면은요, 요 능력을 지금 갖고 있는 그 러시아 이스칸데르 M 미사일, 우크라이나에서 요격하는 요격률이 4.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요격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첨단 능력을 갖춘 탄도 미사일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현대전에서 드러나고 있고, 이제 결국 이게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영국, 스웨덴 참여하기로 한 그 순항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있잖아요. 왜 그 엘사죠, 엘사. 유럽 장거리 타격 접근 계획. 이거와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압력이라는 연쇄 충격파를 얻어맞고 다급하게 대대적으로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 각국의 상황과 함께 우리 K방선에 대한 영향까지 2주간에 걸쳐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유럽의 전운이 어느 정도 감도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그 어떤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유럽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교훈, 유럽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이런 데 유럽 쪽에서 전쟁이라는 건 굉장히 좋지 않고 결국은 우리한테도 영향을 줄 것이고 유럽이 나토가 잘 준비를 해서 러시아를 잘 견제하고 좀 이렇게 균형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럽은 좀 억울할 거예요. 뭐 트럼프가 와서야 너네 뭐 무임승차 외교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벤스 부통령이 와서 뭐 유럽은 전쟁 제대로 해본 적도 없어요 하면서 뭐 거의 약 올린 듯한 멘트까지 하면서 굴욕을 받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이 한 게 뭐 있냐. 아니 많이 했어요 하긴. 장비 지원도 많이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유럽 본토 자기네 영역에 있는데 이 나라들이 더 전쟁 지원에 적극적인 게 아니라 미국이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거의 한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미국이 더 내고 있고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건 사실은 유럽 스스로 되게 좀 창피한 일이기도 해요. 결국은 유럽 스스로 자기 안보 우려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그런 차이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막 이것저것 다 뭐 무기가 개발이 돼 있는데 우리가 돈이 많아요. 유럽이 돈이 많아요. 그쪽 훨씬 더 돈이 많은데 우리는 어쨌거나 북한이라는 엄청난 위협에서 우리 국민 지키기 위해서 힘들게 허리띠 졸라매면서 열심히 이거 준비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결국 트럼프 시기가 우리한테 되게 별로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안보적으로. 그러면은 같은 유럽하고 우리 비교해 보면요. 우리는 유럽과는 달라.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갖고 실제 동북아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어. 사실 이런 걸 갖고 뭐 쳐낼 건 쳐내고 받을 건 받아가면서 당당하게 동맹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나. 사실 굉장한 반면교사가 있다. 유럽의 상황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고요. DTV 101번에서도 절찬리 방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유로피안 히포크러스는 아니 근데 진짜 러시아 대 나토가 이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나토도 아니고 지금 러시아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볼 때 너무 좀 약간 좀 과장이에요. 재무장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장 된다고 싶어요.